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곱슬이다 제177회 2부 시작합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졸라 추워. 날이 추워지면 따끈하게 국밥. 그러다 더 추워지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화끈하게 인삼삼. 가지산과 소백산의 절묘한 하모니. 인삼 국밥 합체. 겨울 별미 인삼 돼지국밥이 출시되었습니다. 으슬으슬 맹맹할 때 인삼 한 뿌리로 추위 날려버리는 건 어때요? 추위 파이어! 그리고 푸짐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주문 전화 010-9625-3900. 직영 쇼핑몰은 한글 주소 가지산몰.com입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선띠 오빠 요즘 몸매가 왜 이래요? 진짜 나이 먹은 거 티네요? 아니 무슨 나 아직 젊다고. 이 배는! 사실 고민이긴 해. 근데 배가 나와서 그런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아직도 바디로직 몰라요? 저 오다리 때문에 바디로직 입었는데 다리가 싹 붙잖아. 골반 좌우 상하 균형을 딱 맞춰줘서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몸짱 될 수 있다고요. 진짜로? 와, 그런 걸 혼자만 알고 있었어? 정말 밉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바디로직. 우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저는 개구먼경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고요. 네, 우주 최고의 용인 전문가 겸 우주 최고의 변화 전문가 선틸 선대인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낙곱살 177회에서는요. 내년 2018년에 달라질 변화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는 최저임금 문제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자, 2부에는 내년에 있을 또 다른 중요한 변화에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낙곱살 177회 2부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낙곱살 2부의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저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곱슬이다 2부에서도 저희와 함께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완벽한 몸매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그 유연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유연성만 부족하나 뭐. 50이야. 오다리라며. 그럼 그쪽 다리 일자인가? 네, 다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네, 이걸 입고요. 꾸준히 운동하면 이 신체의 탄력, 균형, 자세 개선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제자리 걷기 해보고 확 느끼기도 했고, 이게 일단 입어주면 몸매를 쫙 잡아주는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열심히 입고 운동해서 탄력적이고 균형적인 몸으로 거듭나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나는 곱살이다 2부와 함께하는 가지산 돼지국밥. 제가 또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하면 이 돼지국밥 아니겠습니까? 제가 돼지국밥 웬만한 거 맛집에 있는 거 다 먹어봤어요. 근데요, 가지산 돼지국밥의 신제품 인삼 돼지국밥 먹어는 봤나? 인삼 돼지국밥. 근데 제가 뭐 감히 이런 평가 좀 안 남기는데 인정합니다. 진짜로 100% 인정. 뭐 하여튼 저도 이것저것 먹어봤는데요. 네. 이 돼지국밥 되게 맛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냥 진짜 하는 말이 맛있더라고요. 아니고, 예, 예.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이 저 밑바닥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맛있어요. 그 보니까 이 후기도 엄청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뭐 팟캐스트에서 광고하길래 그냥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이걸 제가 주변에 또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도 먹어봤는데 다 맛있다고. 그래서 편하게 시켜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그리고 막 성분도 되게 좋은 거를 다 쓰셔가지고 이따 성분 표시 쫙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추운 겨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지상 최강의 아이템. 네. 게다가 2018년 1월 12일 정오 주문권까지요. 특별 이벤트로 풍기 인삼을 매주 3분씩 4주 동안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벤트. 네네. 제가 먹어본 가지산 그 인삼 돼지국밥이요. 이 추가 상품에서 인삼 추가를 하면 이 수량만큼 인삼 돼지국밥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추가할 때 여기 보면 내가 좀 약간 몸이 좀 보양식을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인삼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 주문 010-9625-3900 또는 이 직영 쇼핑몰이 있는데요. www.가지산몰.com 이곳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쇼핑몰 안심번호로 주문하면 이벤트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전화 주문 또는 직영 쇼핑몰로 꼭 주문해 주세요. 자, 광고주님이 낙곱살 애청자분들 저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주셨는데 네. 애잔하다 진짜. 네, 근데 이렇게 부탁 안 하셔도 너무 맛있어서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장사가 잘 안 되나? 네, 하여간 저는 아니고요. 장사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네, 돼지국밥 마니아인 제가 추천하는 가지산 돼지국밥. 네, 4인분 단위로 판매되니까요. 네, 고기와 육수 추가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주문해 주세요. 자, 낙곱살의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 이메일 주소 naggopsal@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를 설치해 논의한 뒤 이르면 내후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가능성이 큰데 주택시장을 실소유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세 형평성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 등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 정책 측면의 바람직한 조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낙곱살 대 177의 2부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미 2차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됐고 대출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집값을 잡았느냐? 그 효과에는 좀 논란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인터넷 가보면 그런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뭐 보유세를 올려라. 보유세 올리면 집값 잡는데 정말 좋은데 왜 안 올리냐? 장관이나 국회의원 다 주택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던데. 자, 근데 드디어 정부에서 내년에 보유세를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손볼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유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실 이 집값과 가계부채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지대한 큰 공헌을 하셨던 바로 그분 최경환 전 부총리. 네. 요즘 아주 또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근데 임시국회 회의 중이라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있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 12월 12일에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했더니 여야가 처리를 안 하는 걸로 합의를 봐버렸어요. 이 뭡니까 이거. 네. 22일에 회의가 끝나니까 그 뒤로 뭐 법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라는데 또 그러면은 또 그 회의가 연장돼 버렸어요. 그럼 그 원인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방탄소년단이 유행인데 방탄국회도 유행인가요? 정말 이분들 방탄의원단이네. 방탄의원단이네. 그렇지. 진짜 이분들 정말 좀 짜증이 납니다. 네. 자, 일단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 안 하기로 합의한 거나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아서 이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된 이 상황 참 저도 많이 짜증이 나고 실망스러운데 선틸 오빠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짜증나고 실망스러워요. 아, 근데 진짜 그렇다. 네. 끝이야? 너무 짜증내니까 대화도 나누기 싫을 정도로. 아니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고. 이게. 아 진짜 국회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참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국회가 뭐 국회 중에서도 자한당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문제야 정말. 네네. 문제야. 아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데 이분들이 문제야. 뭔가요 이거 이상한 라임이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데요. 네 그런가요? 아, 그냥 네, 또 생각나서 한번 그냥 불러봤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보유세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자, 정부에서 보유세 개편, 특히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보유세가 아니라 종부세를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막 나오기도 하던데, 네. 도대체 어떤 방향이 진짠가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오늘 방송하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그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 기사를 보면 내용이 이러네요.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아직 뭐 구체적인 네, 대답이 아니네요. 예, 그러면서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 등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나간 얘기다. 네네. 근데 어쨌거나 보유세와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좀 들어가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죠.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구체적인 뭐 방안은 아직 안 나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종부세를 올릴 거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보유세라고 하면 보유세는 크게 이제 지금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네. 그 재산세는 이제 지자체에서 걷는 세수이고요. 기초지자체에서. 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이제 국세인 거예요. 정부, 중앙정부가 이제 걷는 세금인데 네. 재산세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재산세는 내죠. 예를 들어 주택분이든 토지에 대해서든 이제 내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기준이 이제 이 시가 9억 원 이상 에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으로 9억 원 이상의 이제 그런 주택을 갖고 있는 이제 주택 토지에 대해서 국세 형태로 걷고 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세율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종합부동산세도 일정하게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집값 안정 대책을 계속 이제 내놨는데, 이 별 효과가 없다. 뭐 지방 부동산값 뭐 떨어졌는데, 하지만 수도권은 뭐 안 떨어졌고, 서울은 오히려 뭐 올랐다. 특히 강남도 올랐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집값의 양극화만 초래했다. 이런 비판이 아주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양극화, 집값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수작질이고요. 네, 개수작질. 네. 이제 오르는 지역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오히려 더. 네,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나온 각종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억제 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또는 그 직전에 이렇게 막 그 이제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막 들썩이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안정화됐거든요. 그리고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에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하락하거나 또 안정화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전셋값이 뭐 등달아서 안정화되고 있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값이 안정되면 전셋값도 안정됩니다. 이게. 네, 그게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그 서울 강남에 일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승인이 이제 떨어지거나 이런 이제 그래서 뭐 재건축하면서 이제 그런 절차들이 이제 빨라진 일부 이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집값이 오른 게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거래량을 살펴봤더니 그 한참 막 그 기승을 부릴 때 그때에 비하면 지금 그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비교적 소수의 물량들이 거래가 되면서 집값이 오른다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정말 실제로 그만큼 많이 오르고 있을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의문이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요약을 다시 하자면 집값 양극화가 심해진 게 아니라 집값이 안정되는 지역이 늘어났다. 다만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서 일부 뭐 지역, 뭐 서울의 일부 지역들이 여전히 이제 뭐 좀 집값이 오르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정되는 지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네, 그게 더 정확한 시각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걸 같은 현상을 두고도 어떤 식의 프레임을 씌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집값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는데 일부가 아직 이제 그 기세가 살아있다 이런 정도인 거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오히려 뭐 집값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래서 집값 떨어지는 지역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막 배 아프게 느끼도록 만들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의 약발이 뭐 없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뭐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흠집내기식의 이제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좀 판단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 그 댓글 내용. 그래서 뭐 예전에 저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댓글에 쓰여진 사람들의 기대하는 대로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리면 네.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보유세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부동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제 개편 측면에서 이게 좀 봐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복지 비용을 비롯해서 각종 이제 지출들이 정부 차원의 지자체 차원의 지출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세수를 걷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보유세를 많이 이제 일정하게 보유세 세수를 이렇게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보유세 세율이 되게 낮은 편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특히 이제 그 이 보유세라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뭐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빚을 내서 집을 샀다면 사실 이 세금 부담이 한 해 두 해는 몰라도 이렇게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씩 1년에 나온다. 그런데 뭐 빚을 한 5억쯤 얻어서 뭐 1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빚 갚고 그다음에 보유세 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부담을 느끼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기를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잡는 투기의 내성을 가지게 되는 제도이긴 해요. 근데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고 그렇다고 막 투기를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보유세가 되게 높은 나라 미국 같은데 여기는 그러면 그 투기가 안 일어나냐. 집값이 안 오르냐. 집값 올랐고 투기 많이 일어났던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미. 그리고 지금도 또 이제 미국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투기의 내성을 가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다주택 투기를 하게 하는 걸 일정하게 막아서 분명히 집값을 상대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편이 되긴 하지만 이걸 도입했다고 막 뭐 모든 투기가 사라지고 또 부동산 가격이 이것 때문에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그 효과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여러 대책들을 다 시행을 했을 때 네. 집값 하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뭐 이런 세제 측면의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뭐 청약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치기간 많이 두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이제 바꾸는 문제 등등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제 좋은 제도 틀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공급도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협동조합주택 같은 사형주택을 많이 늘리면 그게 이제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가동이 되긴 해야죠. 그 중에서도 어쨌거나 보유세는 중요한 제도이긴 한데 보유세 만능론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댓글들 보면 보유세 도입
안 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값이 계속 뭐 불안하다, 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유세를 도입하는 게 일정한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집값이 다 안정된다 이렇게는 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러면은 보유세를 일정 부분 올리는 게 좀 그래도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아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그쵸, 수는 그쵸. 있으나 보유세 네네. 만능론에 빠지지 말자 이런 네네. 겁니다. 아 그러면 올리면은 얼마나 올리는지도 또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네. 중요한 부분인데 네. 요 정도 올려야지 좀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점진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유세가 우리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자체라든지 정부 세수에서 중요한 이제 비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격히 올리게 되면 사실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세부담을 느끼게 되잖아요. 또 조세 저항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한편으로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토지이든 주택이든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예. 예를 들면 예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을 팔았는데 그게 64억 원짜리였는데 그 실제로 시세로는 64억인데 공시 주택 가격은 28억 정도로 매겨져 있었잖아요. 너무 차이가 크네요. 네네. 그러니까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의 한 70% 이렇게 이제 매기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 아파트라든지 또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막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빨리.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실제 시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남의 그런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시세 반영률이 뭐 다른 지역 같으면 한 70%인데 이쪽은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의 아파트나 또는 뭐 박근혜가 살던 그런 고가주택이나 이건희가 사는 그런 주택들 이런 것들은 시세 반영률이 되게 낮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보유한 토지도 시세 반영률이 한 30-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사실은 올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택 또는 토지의 세부담을 올리는 것보다는 먼저 이런 고가주택 또는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 큰 토지 이런 것들의 재산세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수준에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본다면 서민 부담도 네. 뭐 우리가 또 줄어들고 실제적으로 그렇죠. 네. 이거는 근데 또 정당하게 그렇게 하면 보세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 못지않게 자산 불평등이 훨씬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에 따라서 이제 양극화가 있는 건데 자산 불평등 문제를 사실은 많이 해결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걷어들인 세수들을 중산층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교육 이런 쪽 예산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이제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김동연 장관 이제 오늘 저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 등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세율을 예를 들어서 5%이든 거 10%로 올린다. 이게 이제 세율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표 기준 자체를 실제로는 시장에서 10억 원을 거래되는데도 이걸 뭐 3, 4억 원으로 잡아놓은 걸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가격에 좀 더 근접하게 5억 원, 6억 원, 7억 원으로 점점 올려가면 세율을 굳이 안 올려도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세를, 보유세를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보유세를 더 많이 걷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걸 자산 형평성 측면에서 부자들, 그러니까 특히 부동산 부자들이 갖고 있는 또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에 대해서 먼저 시세 반영률을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내고 있는 그 시세 반영률 수준만큼 올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예, 거죠. 공정과세를 네. 위해서도 그럼요. 그렇고. 네. 이건 상식 차원에서도 예. 그래야지 맞는 거다라고 예. 아마 대부분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근데 요런 얘기는 참 이제 좀 지겨울 만한데 그래도 끝까지 나옵니다.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 요런 내용입니다. 네.
이런 건 결국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경기 불황을 만드는 악순환이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저도 이제 좀 지겹기 시작하네요. 이런 얘기 근데 또 합니다. 또 언론에서. 근데 그런 세수를 안 걷어들이면 어딘가에선 세수를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깎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깎아줬는데 어딘가에서 돈을 쓰는 게 필요할 때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 사실은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깎아준 걸 어디에 깎아줬냐 이거죠. 대기업들 깎아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유세의 경우에도 그 시세 반영률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는 중산층 서민보다 땅 많고 집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값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받는 구조잖아요. 이 형평성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걷어들여서 그걸 정말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들한테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공공으로부터 이제 소득을 이전받아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체로 또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진작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왜 위축된다는 건지. 그건 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가 위축되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위축된다 이거야. 내가 위축되는데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위축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이런 또 해묵은 얘기 또 해묵은 얘기 2. 네, 요거 좀 해드릴게요. 자, 정부에서 그렇게 집값 잡으려고 해도 서울 수도권 집값은 안 잡히니까 거 봐. 결국은 공급이 부족해서야. 공급을 안 늘리면 서울 집값 뭐래도 안 잡힌다. 이런 얘기들이 또 스멀스멀 고개를 또 들고 있습니다. 자, 서울이나 뭐 강남 이런 지역에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현상만 보면은 또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강남에 더 질 땅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강남은 더 질 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뭐냐면 공산품하고 다르게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 주택을 공급하는 건 지역적으로 고착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 강남에다가 뭐 100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특정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한정돼 있다면 그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꾸 오른다가 아니라 공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수요를 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최경환 부총리 때 한 건 뭐냐면 공급을 늘린다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오히려 집값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을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그래서 투기판을 벌여주는 정책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투기적 수요가 들끓으면서 강남 집값이 뛰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잘못된 논리지만 어쨌거나 이런 논리가 뭐 이른바 부동산 재택 카페들 이런 데서 이제 계속 횡행하면서 자, 강남은 여전히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걸 버티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보면 이제 이런 투기 바람이 점점 잦아들게 되면 계속 지속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2, 3년 동안 워낙 그게 이제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다 생돈 내서 자기 소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빚을 이빠이 땡겨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이제 지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아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다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 작동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오래 못 간다고 저는 봅니다. 자, 또 반대로 정부가 너무 조급하다라는 또 목소리, 요런 목소리도 있네요. 자, 내년에 지금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자, 그래서 물량 폭탄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런데 뭐 당장 안 잡힌다고 해서 너무 센 카드를 자꾸 꺼내면 이러다가 부동산 시장 정말 경착륙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제가 웃긴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도 지금 그래서 이걸 부동산 대책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제 개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세 형평성의 문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그렇고 이 보유세 개편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집값 뭐 기승전 집값이야. 무슨 정책을 해놔도 그럼 가계부채를 억제하자 그러는데도 이게 집값. 네,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러는데도 이것도 집값. 이렇게 이제 자꾸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값이 지금 이게 경착륙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잖아요. 만약 정말 집값이 막 급락하고 되게 2008년 정도 하반기 정도의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세제 측면의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이 뭐 그런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언론들이 똑같이 지금 한쪽에서 보유세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러다 경착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입맛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입맛대로. 자기네들 입맛대로. 요럴 때는 정책 약발 없다 이랬다가 또 보유세 이런 거 공격할 때는 지금 안 그래도 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게 찬물을 더 끼얹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언론 왜 그래요 요즘에 진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신문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 우리를 호구로 보나 아니면 우리를 바보로 보나 호구로 보고 바보로 보죠. 네. 아니 지금 SNS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 네티즌들이 더 정확한 팩트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참 이럴 때마다 좀 언론인들 굉장히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분들 당당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니들이 모르는 거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보유세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세제 개편 차원에서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참 내년에 뭔가 좀 많은 큰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 게 특히 이 수도권 이쪽의 아파트 집값은 큰 변동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저만의 생각인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그런데 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하면 내년에 이제 한 44만 가구가 입주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만 들어가는 거고요. 연립주택 또 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뭐 이런 이제 오피스텔 이런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요, 물량이.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이제 공급된 게 우리가 이제 뭐 9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건설 뭐 이런 공약 내세워서 그게 한 93년, 94년 뭐 이럴 때 되게 많이 입주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인구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 인구가 40만, 50만씩 늘어날 때예요. 근데 지금은 한 해에 10만 명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같은 물량이라 하더라도 역대 최대급 물량인데 같은 물량이라도 상대적으로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 수요를 대비해보면 예전에는 40만 50만이 있을 때 물량이 쏟아지는 거고 지금은 수도권 인구가 10만 명밖에 늘지 않는 시대 더구나 전국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뭐 지금 줄어들기 시작한 시대에 44만 가구가 들어선다는 건 이건 사실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용인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저 화성 동탄 이런 쪽에는 이미 역전세난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내년에 뭐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수의 그런 이제 지역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니까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KBS 아침마당에서 쫓겨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트라우마가 다시금 생각나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제가 KBS 아침마당 나가서 이야기했던 게 그 지난해 나가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뭐 분양시장이 열기 뜨겁지만 이게 우리는 선분양제니까 지금 와와 하고 달려들어서 이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면 뭐 당장은 집값이 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입주할 때쯤 되면 입주 물량이 쏟아져서 그때는 건설업체들은 다 자기네들 뭐 부채 다 털어내고 장사 잘 해먹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그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물량이 쏟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렸어? 그러니까 그걸로 잘린 거잖아.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이미 저 상당수 언론들이 지금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물량 폭탄 쏟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뭐 모르는 건가요? 다 뻔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분양하고 나서 2, 3년 지나면 이게 입주 물량 된다는 건 모릅니까? 근데 이제 자꾸 언론들은
뭐 당장의 분위기를 취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사들을 쏟아낸 거죠. 분양 판촉용 기사들을. 네. 그게 많은 분들이 휘둘렸던 거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보유세 관련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자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중에서 요거 좀 제발 좀 개편합시다. 요거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요걸 한번 이제 마무리로 좀 얘기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요. 지금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비과세로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일단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들을 비과세로 기본적으로 해놓으니까 이제 이른바 탈세에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냐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쓴다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 가격을 조정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1가구 1주택자는 1가구 1주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뭐 여러 채를 사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자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잘 이야기해서 이제 좀 시세를 좀 조정해서 쓰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세금을 기본적으로 내게 하되 다만 이게 이제 보통 중산층 서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차익이 한 2억 원 정도 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걸 뭐 공제를 해준다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뭐 비과세를 하겠다든지 이런 한도를 정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가구 1주택자를 모두 비과세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걸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어. 네. 그러면 시세 차익 5억을 본 거잖아요. 5억에 사서 8억에 3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 네. 그중에 한 2억 정도까지는 뭐 그래 이렇게 봐줄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5억을 다 시세 차익을 봤는데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걸 전면 비과세 해주는 건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과세 해주는 감면해주는 그 폭을 정해놓고 그냥 그래도 1가구 1주택도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과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소득세 세율이 되게 낮아요. 특히 실효세율이 OECD 가운데 거의 뭐 뒤에서 5번째일 정도로 실효세율이 한 2.5%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임대소득세를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유세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강화하고 또 임대소득세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취득세는 이미 좀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깎아줬어요. 네. 그래도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더 줄일 여지가 있다면 조금씩 줄일 필요도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네, 뭔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잡아주신 느낌이 드네요. 네. 저희 아빠 선대인과 뜻을 같이 하는 몇 분이 힘을 모아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보 앱 집코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을 때 이젠 집코치와 상의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집코치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자, 2018년도에 여러분들 저희 낙곱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